지독히도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요양원 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80살의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있고 아들은 창밖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수화기를 든 채 마주하고 있었죠. 마치 지난 수십 년간 그들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보이지만 닿을 수 없는 거리. 아버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네 마디의 말을 건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네 마디가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심장을 조여오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자주 안 와도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속마음은 과연 무엇일지 말입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의 마음에 응답할 때 우리는 무언가 소중한 것을 조용히 끊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 당신이 요양원을 그저 노년의 거주지 정도로 생각했다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될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곳은 삶을 포기하는 마지막 체면이라는 것을요. 이 대화는 소리 지르거나 격한 감정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칼날처럼 예리하게 자식된 모든 이들의 가슴을 한 번씩 베고 지나갈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그 네 마디를 들어보시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깔려 있었고 구름을 쥐어짜듯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호쾌하게 쏟아지는 비가 아니라 끈질기고 차갑게 내리는 비였습니다. 나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요양원 2층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막 입혀준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손에는 미지근한 생강차 한 잔을 쥐고 있었죠.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컵을 놓치지 않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김 여사가 담요를 더 덮겠냐고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저 창가로 휠체어를 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곧 도착할 시간이었으니까요. 김 여사는 그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한 달에 2번 꼬박꼬박 찾아오는 내 아들 말입니다. 휠체어가 고무바닥 위를 미끄러지듯 굴러갔습니다. 내 귀에는 보청기에서 나는 기계음이 웅웅거렸습니다. 답답했죠. 문득 어린 시절 진흙탕에 빠진 리어카를 끌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밀어도 밀리지 않던 그 느낌. 지금 내 몸이 꼭 그렇습니다. 진흙 속에 잠긴 듯 늙을수록 몸을 일으키기가 힘겨워집니다. 유리창에는 빗방울이 맺혀 층층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앞마당에 심은 목련나무가 바람에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잎사귀들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작년 봄에 막 심었을 때는 내 무릎만 했는데 어느새 저 옆에 늙은 향나무보다 더 커버렸더군요. 나무는 저렇게 빨리 자라는데 사람은 늙으면 왜 이리 쪼그라드는지 참 불공평합니다. 나는 흐릿한 눈을 가늘게 뜨고 입구를 응시했습니다. 시력은 나빠졌지만 저 우산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검은 바탕에 흰 격자무늬, 며느리가 사준 우산이었죠. 곰팡이가 슬지 않는 고급 원단이라며 생색을 냈던 기억이 나서 피식 웃음이 날 뻔했습니다. 사내 놈이 우산 원단 따위가 무슨 상관이라고 그저 한 손엔 우산을, 한 손엔 도시락을 들고 어깨를 구부린 채 걸어오면 그만인 것을 아들은 빗물이 바짓단에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 마치 오고 싶지 않은데 안 올 수도 없어서 억지로 떼는 발걸음 같았습니다. 나는 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가락 하나를 들어 유리벽에 붙은 인터폰 수화기를 가리켰을 뿐입니다. 이곳의 창문은 어찌나 견고한지 마치 영안실의 유리벽처럼 말 한마디 새어나가지 못하게 막혀 있습니다. 대화를 하려면 저 전화기가 필요했죠. 아들이 처마 밑으로 들어와 우산을 접었습니다. 어깨가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유리창 너머의 나를 보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내 테이블 위에 전화기가 진동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젊은 날 첫 맞선을 보러 갔을 때처럼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들어 귀에 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나는 그래, 왔다라는 대답 대신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그렇게 자주 안 와도 된다. 너 바쁜 거 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억지로 짜낸 듯한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자주라니요. 지난주엔 저보고 남처럼 서먹해졌다고 하셨잖아요. 나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진 않았습니다. 그건 그저 노인의 투정이었으니까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코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녀석은 긴장하거나 할 말이 없으면 꼭 저런 버릇이 나옵니다. 내가 유리창 너머라 못 볼 줄 알겠지만 나는 이 유리벽을 통해 사람을 보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이 창문은 벽이기도 하고 거울이기도 합니다. 내가 남을 보는 모습, 남이 나를 보는 모습, 모두를 불완전하게 비춰주니까요. 아들은 오늘 남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마 마트에 들렀다 오는 길인 모양입니다. 오른손에 든 비닐봉지에는 도시락과 과일이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언뜻 보니 단감 한 팩과 우유맛 사탕 한 봉지가 보였습니다. 우유 사탕은 녀석이 어릴 때 좋아하던 간식이었죠. 충치 생긴다고 못 먹게 했더니 주머니에 몰래 숨겨두곤 비상식량이라고 우기던 녀석이었습니다. 지금 저 사탕은 나를 주려고 산 건지 손녀가 먹다 남은 걸 가져온 건지 묻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쪽문을 열어 물건을 받아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천하 갖다 주지 그랬냐. 살림하느라 힘들 텐데. 아버지 드실 것도 가져왔어요. 죽이랑 찐 고구마예요. 아들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녀석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올해로 52. 늘 창백하던 얼굴에 요즘은 면도도 거르나 봅니다. 턱 밑에 깊게 패인 주름은 내 나이에나 생겨야 할 것들인데 녀석은 정말 지쳐 보였습니다. 눈썹마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눈을 들어 나를 쳐다보았지만 시선은 금세 흔들렸습니다. 마치 학창시절 성적표를 숨기다 들킨 아이처럼 녀석은 내 눈을 똑바로 보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어릴 때 내가 횡단보도에서 손을 잡아주면 올려다보던 그 맑은 눈망울은 이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리벽을 사이에 둔 이 만남은 면회라기보다는 일종의 의무 방어전 같았습니다. 차갑고 병적이고 온기라곤 없는 정기적인 행사. 하지만 나는 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손녀는 잘 지내냐? 내가 물었습니다. 그럭저럭요. 요즘 학교 숙제가 좀 이상해요. 독후감을 쓰라는데 애가 통 느낌이 없대요. 아들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느낌이 없는 건 내가 책 읽어줄 때 옆에 없어서 그런 거다. 너 어릴 때랑 똑같네. 내가 뭘 가르쳐주면 다 안다고 대답해놓고 성적은 엉망이었지. 아들의 쓴웃음이 더 짙어졌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옛날에 그 말 진짜 많이 하셨는데 모르면 물어봐라. 아는 척 말고. 나는 더 말하지 않고 휠체어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정신이 맑았습니다. 아들이 웬일로 손목시계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실없는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로의 속내는 건드리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나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 자주 안 와도 된다. 바쁜 거 안다. 이번에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하는 말이자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또 그 소리. 아들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저 진짜 다음에 안 옵니다. 내가 감히, 내가 짐짓 엄한 목소리로 받아치자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녀석은 내가 농담을 하는 건지 진심인지 헷갈려 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릴 때 냉장고에서 몰래 콜라를 꺼내 마시다 들켰을 때 짓던 표정. 나는 표정을 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장남 아니냐. 어릴 때부터 네 엄마가 넌 속이 깊다고 했었지.
아들은 나를 쳐다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나는 녀석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픈 내색을 안 해서 좋다는 건지,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는 게 고맙다는 건지, 아들의 말은 늘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뚝뚝 끊겼습니다. 속 시원하게 흐르는 법이 없었죠. 너도 내 가정이 있고 할 일이 태산일 텐데 나는 여기 지낼 만하다. 밥 나오고 씻겨주고 불만 없다. 사실은 이렇게 사는 게 서로 편하지 않으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혀끝에서 그 말을 삼켰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가 서로 안다는 것을 아는 침묵. 우리 부자의 대화는 늘 그랬습니다. 서로 다 아는 척하는 두 사람, 3초간의 어색한 정적, 그리고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결말, 정말 오지 마라. 내가 다시 말한다. 나는 떼끼를 박듯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억지로 앉아 있는 거 보면 안 보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안 좋아. 말을 뱉고 나니 나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원래 하려던 말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뱉고 나니 오히려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아들은 아랫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녀석은 내 말을 이해 못한 게 아닙니다. 너무 잘 알아서 나를 못 보는 겁니다. 그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가슴 쪽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려운 척, 혹은 무언가를 막아내려는 척. 늙으면 모든 동작이 표현이 아니라 방어가 됩니다. 밖에는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라 빗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들의 등 뒤로 흘러내리는 빗물을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묶인 사람처럼. 아버지, 한참 만에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오는 게 아버지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올 때마다. 예전에 우리 식구들 밥상에 둘러앉아 떠들던 때가 생각나서 그래. 네가 안 오면 잊고 살 수 있는데 오면 자꾸 생각나니까. 아들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널 원망하는 게 아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춰 덧붙였습니다. 그저 가끔 널 보면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나 싶어서 그런다. 유리창 하나 사이에 두고 말이야. 아들이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무언가에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흰자위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였지만 끝내 삼키더군요. 나이가 들수록 노인은 말이 많아지고 자식은 말이 없어집니다. 정말 바쁘면 안 와도 된다. 진짜다. 나는 아들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있으면 내가 눈앞에 있든 없든 상관없는 거다. 아들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이 맺히는 걸 들키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는 녀석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 철물점을 할 때는 일머리가 없다. 떼뜨다 하며 녀석을 쥐잡듯이 잡았지만 이제 와보니 그 독한 마음을 엉뚱한 데 썼던 것 같습니다. 전화기는 연결된 채 우리 사이엔 웅 하는 전류 소리만 흘렀습니다. 그 기계음만이 우리가 아직 연결되어 있다는 유일한 증거 같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주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패배를 인정한 사람이 내뱉는, 그러나 상대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한숨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아들이 가져온 도시락을 내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 아드님이 특별히 사오셨네요. 오늘 찜도 있네. 나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창가 테이블에 짐을 내려놓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의 운동화 밑창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의 바르게 퇴장하려는, 우리에게 생각할 공간을 남겨주려는 발소리였습니다. 아직 아들의 어깨는 젖어 있었습니다. 젊어서부터 그랬습니다. 우산을 손에 들고도 꼭 비를 맞고 다녔죠. 우산을 펴면 거추장스럽다나 유리창 너머로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이 흐릿해 보였습니다. 내 눈이 침침해서인지 아니면 녀석이 한 번도 나에게 온전히 속을 보여준 적이 없어서인지 아버지, 다음엔 좋아하시는 붕어빵 사올게요. 아들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필요 없다고 하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그래, 판 너무 많이 든 건 사지 마라. 달아서 이실이다. 네, 알겠어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쁜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십 년간 사회생활하며 익힌 어른 대하는 미소였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그렇게 웃어드린 적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진실보다 소중한 건 서로 알면서도 속아주는 염치와 묵인이니까요. 비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날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경기도의 겨울 오후는 유난히 더 잿빛이었습니다. 가라, 길 미끄럽다. 아들은 안녕히 계세요 라는 말 대신 손을 한번 흔들고 돌아섰습니다. 나도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으로 그가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우산을 펴고 점점 작아지는 그 뒷모습을요. 나는 전화기를 끊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잡음이 그가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 같아서 소리가 완전히 멈춘 뒤에야 나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창가에 놓인 나와 식어가는 도시락.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치워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 부자 관계처럼 그 자리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박영식,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맹세컨대 나는 내가 요양원에 들어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꽉 쥐고 있는 드라이버처럼 절대 헛돌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늙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인생에는 아무리 조여도 헛도는 나사 같은 순간이 있다는 것을. 1960년대 나는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철근을 묶는 막노동꾼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공사판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죠. 20살 깡마른 대나무 같았던 나는 밥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남들이 점심시간에 그늘에서 낮잠을 잘 때 나는 버려진 합판을 주워 공구함을 짰습니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비웃었지만 나는 연장이 좋아야 일이 편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악착같이 모아 30살에 경기도 광주 읍내에 작은 철물점을 냈습니다. 다 찌그러져 가는 슬레이트 지붕 아래 영식 철물이라는 간판을 달았을 때의 그 벅참이란. 가방끈은 짧았지만 머리는 좋았습니다. 외상은 절대 잊지 않았고 손님이 새벽같이 찾는 물건은 밤을 새워서라도 구해다 놨습니다. 중고 오토바이 뒤에 자재를 싣고 공사 현장까지 배달을 다녔습니다. 1980년대 후반 올림픽 특수와 함께 건설 붐이 일면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톤 트럭을 사서 서울, 성남, 이천까지 하루에 10군데 현장을 돌았습니다. 한 달의 순수익이 대기업 부장 월급보다 많았습니다. 아내는 나보고 소처럼 일해서 우유 짜낸다고 놀렸지만 나는 그 돈으로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었습니다. 땅값 싼 변두리였지만 내 손으로 직접 벽돌을 쌓고 타일을 발랐습니다. 입주하는 데만 꼬박 석 달이 걸렸지만 내 집이라는 사실 하나로 행복했습니다. 민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나는 최고급 알루미늄 필통을 사주었습니다. 너는 공부만 해라. 뒷바라지는 내가 다 한다. 하지만 민호는 내 기대와 달랐습니다. 녀석은 기술을 배우고 싶다며 공업 전문대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속이 뒤집어졌지만 그의 가장 큰 돈을 털어 등록금을 내주었습니다. 입으로는 요새 애들은 끈기가 없다고 투덜거렸지만 녀석의 학생증을 복사해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건 비밀이었습니다. 철물점이 기울기 시작한 건 2000년대 들어서였습니다. 대형 마트가 들어오고 인터넷으로 공구를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뇨와 허리 디스크가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짐되기 싫어 칠순까지 버텼지만
계단에서 굴러 고관절을 다친 후로는 가게를 접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광주 집만은 팔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갈 내 성청이었으니까요. 내 땀과 젊음이 묻어있는 유일한 증거. 하지만 그 벽돌집도 늙어가는 주인을 지켜주진 못했습니다.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민호를 유학 보냈더라면, 아니면 내가 좀 더 일찍 은퇴했더라면 달랐을까? 하지만 부질없는 질문입니다. 남자가 그런 가정을 한다는 건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니까요. 박영식 인생의 패배는 없어야 했습니다. 창밖에 비는 그쳤지만 바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모습은 여전히 꼿꼿했지만 젊은 날의 패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전화선은 끊지 않았지만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속에 담아두었던 가시 같은 말을. 그 집, 내가 너한테 물려준다고 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판다는 말이 나오냐?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게 저 혼자 결정한 건 아니고요. 다 같이 의논해 봤는데 아버지 안 계시니까 집이 비어 있잖아요. 관리도 힘들고. 안 계시니까. 내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내가 여기 요양원에 처박혀 있으니까. 내 집은 빈집이다 이거냐? 아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말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은 모양입니다.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집이 너무 낡아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팔면 아버지 병원비랑 요양비 쓰는데도 좀 여유가 생기니까. 누구의 여유 말이냐? 내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내 처가 그러자고 했지?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핑계를 댈 수는 없었겠죠. 사실 며느리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빈집에 세금 내고 수리비 되느니 팔아서 현금화하는 게 합리적이죠. 손녀 학원비도 보태고 내 병원비도 충당하고. 하지만 나는 아들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내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내가 그 집 왜 지었는지 아냐? 너희들 뿌리 만들어주려고 그런 거다. 새빵살이 전전하며 눈치 보는 거 싫어서 내 새끼들은 내 집에서 당당하게 살라고. 기억나냐? 내가 물었습니다. 민호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기억하겠죠. 중학교 입학하던 날 내가 안방으로 불러서 말했으니까요. 이 집 2층은 나중에 네가 써라. 네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여기서 걸음마 가르치면 된다. 그때 민호는 아무 말 안 했지만 내 눈빛에서 기대를 읽었을 겁니다.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민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살기 빡빡해요. 애 학원비에, 대출금에, 그 집은 너무 외지고 낡아서 저희가 들어가 살 수도 없어요.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잇몸 깊은 곳에서 욱신거리는 치통 같은 서글픔이었습니다. 민호는 나쁜 놈이 아닙니다. 그저 이 시대의 계산법에 충실한 평범한 가장일 뿐입니다. 다만 내가 30년 인생을 바쳐 쌓아 올린 안전이라는 성벽이 자식에겐 그저 현금화 가능한 자산일 뿐이라는 사실이 쓰라릴 뿐입니다. 팔고 싶으면 팔아라. 집이나 죽을 때까지 따라올 것도 아닌데. 나는 평온을 가장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그 집 파는 날, 너는 집 한 채를 파는 게 아니라 이 애비의 마지막 자존심을 허무는 거다. 민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내 눈 속에 있는 감정을 읽었을 겁니다. 늙은 사자가 발톱을 숨긴 채 마지막 영토를 지키려는 처절함.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증명서였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심해라. 내 결정을 바꾸라는 게 아니다. 나는 힘을 빼고 덧붙였습니다. 그냥 그 집에 우리 추억이 있다는 건 잊지 말라는 거다. 벽돌 쪼가리가 아니라.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화를 끝내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아들은 창밖에서 우산 손잡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이라도 든 것처럼. 민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져서 어둑어둑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이미 만차라 이중 주차가 빼곡했습니다. 그는 차를 대충 밀어넣고 도시락 가방을 든 채 5층 계단을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아파트. 매일 오르내리는 이 계단이 오늘따라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태블릿 PC를 보던 딸과 부엌에서 나오던 아내가 그를 맞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기분은 좀 어떠셔? 드셨어? 도시락 그대로네. 안 드셨구나. 민호는 가방을 식탁에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난번에 요양원에서 연락 왔던데 30만 원만 더 내면 1인실 특실로 옮길 수 있대. 화장실도 따로 있고 햇빛도 잘 든다고. 여름엔 그게 낫지 않아. 아내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읊는 투였죠.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집 내가 너한테 물려준다고 했잖아. 화가 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실망과 상실감이 뒤섞인 텅 빈 눈동자였습니다. 그건 욕설보다 더 아픈 표정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아내가 다시 채근했습니다. 내가 아버님 재산 탐내는 거 아니잖아. 그냥 그 집 팔아서 당신 짐 좀 덜 자는 거야. 우리 딸 학원비도 보태고 당신 형은 미국 가서 코빼기도 안 비치는데 왜 우리만 이 고생이야. 형은 미국 가면서 상속 포기각서 썼잖아. 민호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매달 요양비에 생활비에 언제까지 버틸 건데?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대화. 처음도 아닌데 매번 처음처럼 아픕니다. 민호, 나이 52, 중소기업 부장. 겉보기엔 번듯하지만 실상은 임원 못 달면 나가야 하는 위태로운 밥줄입니다. 월급 450만 원, 그중 주택대출 상환에 150만 원, 보험료, 학원비, 관리비, 통장은 늘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입니다. 퇴근길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살 때도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 삶. 아버지에게 이런 구질구질한 얘기를 어떻게 할까요?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아버지 세대의 신화는 이미 박살난 지 오래인데 언젠가 무심코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 그 집 평당 얼마나 주셨어요? 지금 우리 동네는 평당 3천이 넘어요. 저 아직도 대출 갚고 있어요.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 일당이 자장면 100그릇 값도 안 됐다. 지금 너는 하루에 얼마 버냐? 민호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아버지 병원비 내고 나면 미래가 없다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미소가 자랑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자신을 지키려는 방패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민호가 짊어지고 있는 건 대출금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남이라는 굴레, 가장의 무게, 그리고 효자 흉내라도 내야 한다는 자책감. 그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셔두고 모른 척하는 페류나가 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매달 150만 원의 요양비, 딸아이의 고액 수학 과외비, 이 숫자들은 매일 밤 그의 머릿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겁니다. 광주 옛집 매각을. 그 집은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에게 그 집은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젊음과 맞바꾼 트로피. 민호는 자신이 도둑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돈을 훔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을 훔치는 도둑. 그날은 비가 그치고 날이 좀 풀렸습니다. 창밖의 목련나무엔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셔츠가 덜 마른 걸 보니 퇴근하고 집에 안 들르고 바로 온 모양입니다. 차가운 유리병 너머로 그가 땀을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반갑다기보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왔네. 피곤해 보인다. 민호가 눈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회의가 길어졌어요. 차라리 오지 말걸 그랬나 봐요. 아버지 또 잔소리하실 것 같아서.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웃음이 잘 안 나옵니다. 그저 탁해진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손녀딸, 숙제 때문에 힘들다더니 좀 괜찮냐? 네, 뭐, 독후감 첫 문장 쓰는 걸 어려워하길래 제가 좀 도와줬어요. 네가? 민호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했죠. 모르면 솔직하게 써라. 나는 잠시 창밖의 전봇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늙었다.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을 안 하는 거다. 아들이 움찔했습니다. 네가 여기 오는 거 내 처가 시켜서 억지로 오는 거 안다. 올 때마다 표정 무거운 것도 알고 내가 귀는 먹었어도 눈치는 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너 원망 안 해. 네가 나를 매달 돈 들어가는 짐으로 생각한다는 거 그것도 안다. 아버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아니다, 들어라. 내가 입 다물고 있으니까. 너희는 내가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줄 알지. 내가 치매 노인인 줄 알지. 아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울음을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어릴 때 내가 회초리를 들면 짖던 억울하고 겁먹은 그 표정. 나는 내 엄마 일찍 보내고도 입 다물었고 내가 대학 떨어졌을 때도 아무 말 안 했다. 그냥 참는 게 어른인 줄 알았다.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참으니까 너희는 내가 괜찮은 줄 알더라.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하지 않고 나를 보았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라. 들어주마. 나는 시선을 돌려 창문에 맺힌 물기를 보았습니다. 안은 따뜻하고 밖은 차가워서 생긴 물방울. 그 경계선에서 우리는 수십 년을 미뤄온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세상을 덮쳤던 그해 설날 우리 집 풍경도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내가 허리를 다쳐 퇴원한 직후였죠. 혼자 거동이 불가능했습니다. 마침 미국에 있던 둘째 지훈이가 잠시 들어왔을 때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실에는 먹다 남은 갈비찜과 식은 전들이 널려 있었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형편에 간병인 쓰고 아버지 모시는 거 힘들어요.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비용 면에서도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케어도 받을 수 있어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지금은 괜찮으시지만 나중에 더 편찮으시면 집에서는 감당 안 돼요. 24시간 간병하려면 한 달에 400만 원은 들어요. 지훈이는 벽에 기대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형, 나는 미국에 있으니까 직접 모시는 건 불가능해. 대신 비용은 좀 보탤게. 매달 송금할 테니까 형이 알아서 해. 돈으로 효도를 때우겠다는 소리였죠. 딸 수진이는 혼자 애둘 키우느라 파김치가 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힘들어. 학교 일하랴 애들 보랴. 주말마다 가서 반찬 해드리는 것도 벅차.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모실까? 민호가 제안했지만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갈 곳 찾으마.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섭섭하게 왜 그러세요? 저희는 그냥 의논하는 건데.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안다. 너희 다 사정 있는 거. 나도 젊었을 때 어쩔 수 없다는 핑계 많이 댔으니까. 나는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보았습니다. 미안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그 표정들. 화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글펐을 뿐입니다. 요양원 알아봐뒀다. 한 달에 150이면 된다더라. 내 연금이랑 집세 조금 보태면 감당할 수 있어. 나는 웃어 보였습니다. 억지로 만든 미소였지만 자존심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거기 가면 또래 노인들도 많고 심심하진 않겠지. 너희 집 눈치 보며 사느니 그게 맘 편하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습니다. 서랍에서 민호의 초등학교 때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빠는 못 고치는 게 없다. 화를 잘 내지만 나를 사랑한다. 나는
그 종이를 꼬깃꼬깃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가 한때는 아빠였지만 이제는 그저 짐이 되었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민호는 평소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비를 뚫고 급하게 뛰어왔는지 머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삼계죽 사왔어요. 그리고 시원한 식혜도요. 드시고 싶다셨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아들이잖아요. 당연하죠. 민호가 웃었습니다. 나는 오늘만큼은 빙빙 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내 하나만 묻자. 네. 너, 언젠가 너도 여기 앉게 될 거라는 생각 해본 적 있냐? 민호의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나는 계속했습니다. 너도 늙는다. 내 아들도 금방 큰다. 어느 겨울 오후에 네가 여기 창가에 앉아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게 될 날이 올 거다.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치 점쟁이에게 섬뜩한 예언을 들은 사람처럼. 그때 가서 내 아들이 지금 네가 하는 걸 그대로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아비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 우리는 하루아침에 늙는 게 아니다. 조금씩 잊히고 귀찮은 존재가 되고 결국엔 여기 구석으로 밀려나는 거다.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대답 안 해도 된다. 그냥 기억만 해라. 나중에 네가 이 자리에 앉았을 때 내 말이 생각날 거다. 창밖 나뭇가지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았다가 날아갔습니다. 어릴 때 민호가 쓴 장문이 떠올랐습니다. 커서 큰 집을 지어 엄마 아빠랑 같이 살겠다던 그 글. 아버지, 그 말씀 명심할게요. 민호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 내 마음엔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거울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이 결국엔 벼랑 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자유로 위로 비가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와이퍼를 켜지 않았습니다. 앞유리에 맺힌 빗방울 때문에 시야가 흐려졌지만 그냥 두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은 핸들을, 왼손은 허벅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너도 언젠가 여기 앉게 될 거다. 아버지의 그 말이 가시처럼 목구멍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신호 대기 중 민호는 결국 캔들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줄줄 흘러내려 셔츠 깃을 적셨습니다. 젊은 날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전구가 나가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뚝딱 갈아 끼우던 아버지. 한밤중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공구함을 들고 나가 기어이 고쳐내던 그 든든한 등. 그랬던 아버지가 이제는 녹슨 모처럼 뽑혀서 요양원 창가에 놓여 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건 낡은 집 한 채가 아니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삶의 무게, 그리고 자식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는 그 쓸쓸함까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라디오를 켰습니다. 노사연의 만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술 한잔 하시면 흥얼거리던 그 노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민호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심장병이 아니라 하지 못한 말들이 가슴에 쌓여서 토요일 아침 날이 맑게 개었습니다. 햇살이 요양원 복도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낡은 공구함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면회객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인 셔츠에 낡은 운동화, 허리춤엔 수건을 찼습니다. 영락없는 옛날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창문 뻑뻑하다고 하셨죠. 제가 손 좀 보려고요. 나는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뭐 하러? 가만 계세요. 금방 해요. 민호는 바닥에 공구함을 내려놓았습니다. 노란 플라스틱 통, 내가 30년 전에 쓰던 그 공구함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기름 냄새와 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아들은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으로 드라이버를 잡았습니다.
옛날에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는데 똥손이라고. 민호가 씩 웃으며 나사를 풀었습니다. 손에 먼지가 묻고 기름때가 끼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30분 넘게 끙끙대던 아들이 마침내 창문 레일을 고쳐냈습니다. 자, 이제 잘 열릴 거예요. 환기 좀 자주 시키세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풀냄새, 흙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민호야, 네? 너 똥손 아니다. 그땐 그냥 네가 바빠서 못했던 거지. 아들이 멈칫하더니 쑥스러운 듯 코끝을 문질렀습니다. 이제 자주 와서 고쳐드릴게요. 다음엔 낚시 의자 2개 가져올 테니까 밖에서 같이 바람 쐬요. 민호가 공구함을 챙겨 나갔습니다. 나는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가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햇살이 내 무릎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창문을 살짝 밀어보았습니다. 스르륵 아주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마치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무언가가 풀린 것처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넨 그 네 마디. 어떤 말은 너무 늦게 도착해서 아쉬움을 남기지만 어떤 깨달음은 늦게라도 도착해서 다행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진 않으신가요? 부모님의 낡은 집과 나의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침묵만이 배려라고 믿으며 속마음을 감추고 계신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